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는 범죄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들, 그 내용들이 형법 전에도 있고 형사특별법에도 있고 행정형법에도 그 형법 규정, 즉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대상으로 어떤 논리적인 단계 하에서 범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미법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요소, 우리 인간의 외부적인 행위죠, 그죠? 그 요소,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주관적인 요소, 뭐 고의, 과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리고 뭐 또 정당화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요소별로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범죄의 성립 요건은 대륙법식입니다. 자, 대륙법식이라 그러면 독일, 일본, 한국 뭐 이렇게 거쳐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범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자, 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어떻게 따지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논리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이 논리적인 단계를 거친 후에 범죄가 성립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어떻게 해나가는 거냐?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그 인간의 행위가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행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범죄라고 볼만한 그런 행위들을 이렇게 가려내는데, 첫째로 인간의 행위여야 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뭐 동물의 행위라든지 또 인간의 행위 중에서도 전혀 의식적이지 않는 뭐 잠꼬대라든지 이런 행위들은 이 행위에서 배제시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배제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자, 두 번째, 행위에서 남아 있는 그런 행위들 중에서 구성요건 해당성하는 그런 어떤 그 단계를 거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하는 건 법 조문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들, 우리 형법 조문에 해당될 만한 그런 행위들. 예컨대 뭐가 있죠?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또 뭐 도박을 한다든지 또 무슨 5만 원권 지폐를 컬러 프린트로 뽑아낸다든지 이런 행위들, 즉 형법 규정에 해당될 만한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가 아닌 것들은 이 단계에서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밥 먹는 행위,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행위, 공부하는 행위, 수많은 행위들이 범죄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들은 이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건 뭐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면서 구성요건 해당되는 돼 보이는 행위, 즉 법조문에 해당될 만한 그런 행위들만 남겠죠. 자, 그런 행위들 중에서 범죄가 아닌 행위들도 사실 많습니다. 예컨대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예를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행위는 우리는 범죄라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변호사가 자기 그 피고인의 변호를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람의 배를 칼로 이렇게 가른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수술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그거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언뜻 보기에는 법 조문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배제시켜 줍니다. 자, 위법성은 뭐냐? 위법성은 그 법에서, 형법에서 허용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위들은 괜찮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에 정당행위 하는 게 있습니다. 정당방위 같은 건 뭐죠? 적어볼까요? 정당방위는 강도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위해서 그 강도를 칼로 찌른다든지 이런 건 이제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긴급피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내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또 범죄가 아닙니다. 예컨대 들개가 쫓아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다른 집의 문을 박차고 깨뜨리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구행위. 자기가 많은 그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멱살 잡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리는 행위,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거죠. 예컨대 물건을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빼가도 그 사람이 허락하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사전에 허락을 받고 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행위.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는 행위, 변호사가 변론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들, 나중에 우리 위법성에서 보겠지만 그런 행위들은 괜찮다는 거죠. 자, 위에 적어볼까요? 인간의 행위에 되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 해당성은 법 조문에 해당되는 행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요건의 이 말은 사실은 좀 애매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겁니다. 자, 책임성은 뭐냐? 그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는 책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5살짜리 꼬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가 무슨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장난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던졌는데 다쳤다. 그럼 그 꼬마는 전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 연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나이가 많더라도 우리 선천적으로 전혀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또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그 행위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보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비난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위법성은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법의 빛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건 허용될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고요. 책임성은 그 행위자를 법의 빛으로 이렇게 비춰보고 비난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하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다시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전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양파 껍질 까듯이 까서 다 배제를 하고 남는 그 행위가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대륙법계의 범죄 성립을 따져나가는 논리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는 행위가 이제 범죄가 되는 거고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처벌 조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처벌 조건도 객관적 처벌 조건, 주관적 처벌 조건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는 다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범죄가 성립되고 난 이후에 범죄는 이미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형벌만 부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형벌만 부과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정, 요걸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는데 참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죠? 맞는데 이것도 이런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전개 과정이 100년 이상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이론을 이렇게 정립시켜 왔는데 영미법은 조금 달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소극적인 배제, 뭐 이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째 인간 행위 중에서 아닌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가려 제끼고 그죠? 없애 나가고 마지막에 남는 건 전부 범죄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혹시라도 범죄를 성립시키지 말아야 될 건데 이런 제거를 통해서 하다 보면 범죄 성립되지 않는 것도 남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좀 꺼림칙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객관적인 요소, 이런 주관적인 요소가 있을 때만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건을 내세우면 함부로 범죄를 성립시키지 않고 이런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또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범죄를 성립시키면 오히려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은 듭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전체 인간의 행위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려내고 나머지는 전부 범죄다 이렇게 보는 이제 입장으로 그런 논리적인 체계로 대륙법은 되어 있다 하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면 지금 방금과 같은 그런 우려 하나씩 가려내고 나머지는 전부 범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혹시 한번 봐줘야 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한 그런 행위들이 이 속에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정당 행위에 보면 이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하는 것은 사회의 상식적인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조그만 그런 그 행위들 이런 그런 조그만 위법성을 담고 있는 행위는 아예 범죄에서 성립되지 않고 봐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컨대 이런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몇 년간 미루고 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채권자가 가는 앞길을 몇 번 이렇게 가로막고 빨리 돈 주세요 하고 이 앞길 가로막은 것도 어떻게 보면 폭행죄잖아요, 그죠?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뭐 몇 시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단 몇 분간, 2, 3분간, 4, 5분간 그렇게 한 거는 그거는 뭐 인지상정상 한 봐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행위 그 중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불안, 어, 범죄가 성립되지 말아야 될 것을 혹시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이렇게 불식시켜주는, 그걸 해소시켜주는 그런 규정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행위론. 첫째로 볼 것이 행위론인데, 행위론은 사실 요즘은 거의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즉 행위론은 한때는 대단히 법철학적으로 많이 논의가 됐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즉, 자, 인간의 행위여야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건 당연히 범죄가 아닌 거죠. 우리가 법으로 다루는 건 전부 뭐죠? 인간의 행위, 인간을 위한 것,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여기 나온 들깨의 공격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서 다루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는 게 뭐냐 하는 행위론도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이런 법철학적인 어려운 얘기들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는 보는데 그 이해가 안 되면 대강 그 정도 철학적인 논의가 있다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요, 이 철학적인 논의라서 설명하는 사람도 다 소화하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것들만, 극히 예외적인 것들만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 등 인간이 아닌 존재 행위, 예컨대 들깨의 공격 이런 것들은 아니죠. 천둥 번개가 친다 이런 건 범죄가 당연히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 중에서 유의성이 없는 행위, 이 말도 요새 잘 안 쓰는 말인데 생각이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꼬대, 몸부림 이런 것들은 잠꼬대를 하면서 누구 욕을 한다든지 몸부림을 하면서 옆에 사람 때린다든지, 그죠? 물론 몸부림을 가장해서 때린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진짜로 몸부림 치는 거는 그거는 아예 인간의 행위 자체로도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유체성이 없는 행위, 아예 그런 외부적인 행위가 없는 그냥 죽이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것도 범죄의 요건에서 처음부터 빠져버리는 거죠. 행위론에서부터 빠져버립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구성요건 해당성, 이 구성요건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 구성요건이 뭔지부터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이 구성요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구성요건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좀 쓰지 않는 말이어서 조금 생소하긴 한데,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법 조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면 그 조문 자체가 구성요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몇 년 이하 이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거 다 형법 조문이죠, 그죠? 이것이 구성요건입니다.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해당됨 보이는 듯한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후보 선수들, 쉽게 해서 이제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 그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때린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아까 말했는데 5만 건을 위조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많죠, 그죠? 다른 사람의 배를 칼로 가른다든지,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어떤 그 형법 규정 자체가 구성 요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려운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형법 조문인데, 우리 살인죄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타인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사람을 살해한다 하는 걸 들어보면 사람 살해한 거 다른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냥 가장 표피적으로 보면 뭡니까? 다른 사람, 그냥 살아있는 사람 죽이면 다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아주 표피적으로 가볍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뭐 고의를 가지고 살해한다는 것도,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상관없이 어제 살아있는 사람 죽게 만들면 다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적어도 그 고의를 가지고 알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그 구성요건, 즉 형법 조문을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포함하는,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서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말,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성요건에서 다루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표피적으로만 다루면 좀 양이 작아지고, 쉽게 해서, 그죠?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다루면, 아까 말한 여기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알고 고의로 죽이는 것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같으면 구성요건의 고의까지도 다 담고 있는 것으로 봐서 고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 형법 조문에 나와 있는 그 형법 조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는 말이 그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그 깊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성요건을 이해하는 깊이는 여기 지금 독일 사람들 얘기가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그죠? 이 사람들에 따라서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 왔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지금 벨린 같은 사람은 100년이 120년 정도 전의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그 당시로는 그 구성요건 그러면 그냥 표피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 죽이면 그 자체로 그 이미 구성요건에 해당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그 벨린 같은 사람은 구성요건이라는 것은 외부적 윤곽, 객관적인 요소,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글로만 쓴 거, 그 글로만 쓴 그 내용만 표피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어라는 사람이 나와서 20, 30년 후에 이 사람은 아니다, 구성요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몰가치적인 거, 가치 판단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가치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인데, 예컨대 음란성,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처한다. 공연 음란죄죠, 그죠?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 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 이런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치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가 정상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 판단만 해서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뭡니까? 사실 판단은 예컨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는 거. 해는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그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이런 건 사실 판단이죠. 가치 판단은 뭡니까?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그 도덕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개입해서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거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다, 아니다, 저거는 뭐 그 정도는 그 괜찮은 거다, 그죠? 우리 뭐 남자들이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윗옷은 벗고
뭐 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그 괜찮다, 뭐 또는 어떤 경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것도 가치 판단이죠. 그래서 음란하다, 그 다음에 문서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형법 3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논의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요건이 돼야지 문서냐,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되냐, 아니면 그 내용이 뭐 어느 정도 그 권리 의무 관계를 담고 있어야 되냐, 그거하고 상관이 없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냐, 재산적 가치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중요하면 재물이냐, 뭐 이런 등등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으면 그 구성 요건의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판단, 가치 판단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츠그나 마이어 이런 조금 더 내려와서는 물론 마이어는 같은 사람입니다만 주관적인 요소도 필요하다. 객관적인 요소만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주관적인 요소로는 여기 이 단계에서는 목적, 뭐 경향 이런 거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하나만 목적범위에서의 목적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5만 원권을 위조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위조하는 게 있고 내가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어디 가서 내가 야시장 가서 돈 내고 물건 사야지, 이런 식의 좀 나쁜 마음이죠, 그죠?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린트기비 내가 새로 칼라 프린트기 샀는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잘 되는가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걸 그 경제의 흐름을 방해하고 통화의 유통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 후자 내가 써먹어야지, 이걸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행사할 목적으로, 이건 뭡니까? 범죄의 동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구성요건에 포함시켜서 구성요건을 좀 깊이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한 50년 전쯤에 벨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다,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고의, 과실 이런 것도 구성요건에서부터 다뤄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전부 다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구성요건이 되게 이렇게 뭐랄까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빵빵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요건은 그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구성요건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위법성 있고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뭐 쫄아들어 버렸다 그럴까요? 그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같은 나이의 학부 때는 고의나 과실은 좀 책임성에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구성요건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구성요건의 깊이를 깊이 보고 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